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쉬운 3가지 이야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입니다. 저자는 이근우, 김성경 역금, 출판 갤리온입니다. 이 책은 50년간 정신과 전문으로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근우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저자가 죽음의 길을 몇 차례 넘기고 7가지 병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늘 유쾌하게 나이 들매 즐거움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나이 드는 것도 반드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젊은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이 듦을 배우고 익혀야 함을 강조한다.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지금은 나이 드는 게 두렵다는 인생 후배들에게 저자는 무작정 돈을 모으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세대 차이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것 등의 인생의 지혜를 들려준다. 이야기 사이사이에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을 담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인생 선행학습의 자료로 활용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앞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 구석구석 통증을 낱낱이 고백한다. 듣고 있는 의사의 표정은 담담하다. 환자는 왠지 서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감은 해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나이가 들어보지 않고서는 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모두 진정한 늙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프다, 힘들다는 노인의 고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란 정말 힘든 것인가. 그 세련된 마음에 진정한 늙음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바쁘신데 젖은 나중에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롭군 하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방법은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나이 들지 마라. 자식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나의 기대가 그에게 족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내 사랑이 그를 가둬버리면 안 된다. 내 꿈이 사랑하는 일을 짓누르는 수레바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라. 내가 할 일은 그를 짓누르는 수레바퀴를 치워주는 것.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중에서. 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의 환자가 찾아왔다. 그는 대학 교수로 꽤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전직 장관의 대학 총장을 지낸 분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육자였다. 그런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들의 성공은 미약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것에 은연중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해했다. 그런데 생각만큼 환자의 조울증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선배 의사에게 치료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그 아버지가 죽으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자식은 결코 그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선배의 말대로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환자는 별다른 치료 없이 병이 나았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의 벽이다. 벽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처럼 벽을 의식한다. 벽은 보호막도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의 앞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식이 그 벽을 뛰어넘으면 완벽한 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벽이 높고 튼튼할수록 부모에게 기대는 습관이 몸에 밴 자식은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물론 부모도 행복하지 못하다. 특히 노년의 부모는 자식 뒤치다꺼리라며 말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는 부모가 먼저 그 벽을 부숴줘야 한다. 자식의 성장 연령에 맞게 자식의 뜻을 수용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말이다. 자식이 성인이 된 뒤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미덥지 못하고 어수룩해 보이겠지만 과감히 놓아주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젊어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살자는 게 요즘 대세이지만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달리 말하면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호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맡기고 기대어 살라는 말은 아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라는 것은 자식을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뜻이다. 부모 세대가 예순을 넘기면 곧 자식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한다. 집안에 새로운 애가 떠오르는 시기다. 이 즈음부터는 자식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부모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부모 중심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 우주에도 자연계에도 메인 스트림이 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동력이 있으며 어떤 조직에서나 실세가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나이 든 부모가 메인 스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성장한 뒤에도 부모가 중심축이 되어 가정을 이끌면 가족 모두 힘들고 피곤해진다. 생활의 중심을 자식에게로 이동하라.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재산이 많을 때, 또 부모 스스로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집안의 주도권을 늦게까지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눈을 감을 때까지 온갖 지시를 내리며 자식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풍습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하루라도 빨리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곳간 운영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며느리가 적자가 날지라도 직접 운영을 해봐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40살이 된 외동아들이 아직도 변변한 직장 없이 부모에게 기대어 산다며 걱정을 토로하던 노신사를 기억한다. 그는 전직 회계사 출신이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경제적인 풍요는 물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의식주는 물론 다방면에서 최고의 교육과 문화를 누리게 했다.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음악회에 갈 정도였다. 그런데 자식이 40살이 된 지금도 매달 그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아들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말끝을 흐렸다. 얼마 전 겨우 분가를 하여 혼자 산다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음악회 때나 부모를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다고 했다. 과연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음악회에 가는 것일까? 노신사는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장담하지만 곧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노년은 자식에게 집안의 모든 흐름과 걱정거리를 맡겨두고 내 몸을 잘 건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곱씹고 즐기는 시기여야 한다.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노신사는 자식 걱정에 바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노신사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아들이 홀로 서기를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노신사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부모는 일정 기간의 양육과 보호가 끝나면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모든 일을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의외로 쉽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 물론 자녀의 삶이 불행해지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부모 세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준익 영화감독의 아들이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명 감독의 아들과 정육점, 얼핏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다.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이 감독에게 아버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직업이 뭘까요? 라고 묻고는 먹는 장사로 결론을 내렸단다. 그러고는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냉면집, 한식, 일식, 중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그릇 닦는 일부터 안 해본 게 없는 아들은 온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삼아 정육점을 운영하게 이르렀다. 이준익 감독은 아들이 항상 웃는 얼굴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아들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만큼 세상에 큰 행복이 또 있을까? 그것도 자식이 스스로 터득한 행복이라면 이 감독은 자식 걱정 없는 만큼 많은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며 억울해하는 부모에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희생으로 여긴다.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홀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이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희생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니다. 자녀는 자녀가 가진 인격 수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단위다. 자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게 되면 부모도 과거의 상처나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돌봄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와야 된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금은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펼쳐진 인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면 기꺼이 자식을 떠나보내라. 억울해할 일도 섭섭하게 느낄 일도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이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 부딪힐 때이다. 황대권 야생초 편지 중에서. 아마존 숲속의 한 부족은 사냥을 하면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에게 먼저 바친다. 연장자가 현명하게 고기를 나눠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척박하고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자의 연륜과 지혜에 기대는 것이다. 가족 가운데 노인이 있다면 그 가족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전해진다.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연장자에게서 전수받아야 했던 시절에 노인이 가진 지식과 정보, 지혜를 칭송하는 말이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확실히 부모 세대가 자식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거꾸로다. 나와 같은 노인 세대가 손수레를 끌고 발로 뛰어 살아왔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맹렬하게 달려가는 격이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흡수하며 산다.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다. 손바닥만한 물건으로 전화통화부터 책 읽기, 영화 보기, 음악 듣기, 길 찾기, 쇼핑하기 등 많은 걸 해결한다.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적힌 이상한 글자들을 무슨 뜻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럽고 샘난다. 이러한 첨단 시대에 노인은 보석이다, 도서관이다 라는 말을 썼다가는 무안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머지않아 죽은 말이 될지도 모른다. 삶의 노하우, 생존 방식, 온갖 정보와 지식은 노인의 머릿속이 아니라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결과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스마트한 기기들 속에 아주 방대하게 쌓여 있다. 나이 든 이들이 젊은이들보다 스마트폰 같은 최신 전자제품을 잘 다루지 못해 뒤처진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고방식과 스타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광속과 같은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하며 삶의 방법이나 양식을 개발한다. 그들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바로 이 점이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가른다. 나이가 들면 민첩함이 떨어지고 행동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과거에만 사로잡혀 내 경험만이 특별하고 옳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를 바라보는 데 있다. 이런 이상한 고집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장애를 일으킨다. 나이가 두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 나이 든 이들은 자기 세계에 고립되고 만다. 요즘 애들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젊은 세대를 나약하다, 이기적이다, 무례하다, 도전할 줄 모른다고 비판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하는 충고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다. 까칠한 반응만 돌아온다. 왜 그럴까? 약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을 왜 듣기 싫어할까?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젊은이의 한 특징이다. 멀리 가지 않고 내 청춘 시절만 돌아봐도 그렇다. 어머니가 간절하게 당부한 일일수록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동했더랬다.
어머니는 외아들인 내가 혹은 물에 빠져 죽을까봐 바다 근처에는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반발한 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산이 바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또 하나 두 세대의 청춘 시절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노인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엄청난 고생을 했다. 이런 고생이 결코 훈장은 아니다.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다. 단지 우리 세대가 만난 시대적 어려움이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뿐이다. 물질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전쟁과 가난, 고통, 극기와 인내를 이야기한들 따분한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예전에는 경상도를 가려면 반드시 문경세제를 넘어가야 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러나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생긴 뒤 문경세제는 한참 돌아가는 불편한 길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옛날 가치관을 들이대는 것은 문경세제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현명한 어른이라면 요새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더구나. 나는 안 가보았지만 너는 그 길로 가봐라 하고 말해주어야 옳다. 또 나이가 들어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것들에 적응해야 한다. 자기 경험과 기억만 옳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라. 꿈과 공부, 경쟁, 상대적 가난, 인간관계, 연애, 취업 문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노인 세대가 굶주림과 생존, 이념의 공포와 싸우며 살았다면 젊은 세대는 또 다른 면에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 문화적 현상과 가치관들도 급격하게 변했다. 좀 우스운 예이긴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 논문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IQ가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IQ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지금 여성 운운하며 늘어놓는 충고는 당연히 거부감만 불러올 것이다.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나 청춘은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움에 찬 시기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시기를 지나가야 한다. 특정한 시대라서 더 불운하지는 않다. 예로부터 시대적 어려움과 혼란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런 시기를 통과한 연장자로서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과 좌절, 갈등이 안쓰럽다. 불안한 미래와 씨름하는 청춘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면서 안간힘 쓰며 살아내는 그들이 대견하다.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명령하듯 가르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해줄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는 격려다. 젊은이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깨우치고 자기 삶의 대안을 찾아가야 옳다. 젊은이는 그들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몫일 뿐이다. 그 사실을 젊은이와 나이든 세대 모두가 인정해야만 한다. 나이든 이들이여, 젊은이들이 센 척하며 어른 말 안 듣고 잘난 척하더라도 넘어가 주자.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의 눈빛은 제각각이다. 대견함 혹은 부러움, 안타까움, 그리고 못마땅함까지. 그러나 젊은이들이 우리와 같은 실패나 좌절을 겪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나는 안다. 먼저 우거진 숲을 벗어난 사람이 지름길을 알려주고픈 조바심이다. 젊었을 때 잘해라, 노력해라, 참아라, 인내하라는 진심 어린 말을 해주고 싶다면 좀 더 다정하고 세련되게 해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충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도 늙어봐라. 언제까지 젊을 줄 아냐 하고 고약하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드넓은 바다다. 내가 젊은 날 알고 있던 고깃대가 몰려다니는 해역은 해류나 환경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나만의 고기 잡는 방식도 오늘날엔 비생산적일 수 있다. 거친 바다로 새롭게 고기잡이를 나온 젊은 어부들에게 늙은 어부가 들려줄 것은 생생한 바다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 이야기에서 젊은이들이 보석 같은 삶의 노하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의 행운일 따름이다. 옛날에 내가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쁜 당신에게 2007년 사이버대학에 입학한 뒤 내가 전직 교수이자 의사였다는 사실을 안 학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했다. 먼저 나에 대한 호칭이 교수님, 박사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놓고 말했다. 나는 학우님이나 선배님 혹은 후배님으로 불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불러도 모른 척 하겠다고. 그 뒤로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를 학우님이라고 불렀다. 교수님, 박사님에서 학우님으로 강등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똑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박사네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앉아있다면 참 우스울 것이다. 사이버대학에서 나의 역할은 박사가 아니라 학생이니까 말이다. 나이 들수록 옛날에 내가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친구끼리 앉아서 옛날 회고담을 나눌 때 나도 그랬지, 너도 그랬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세대가 다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하면서 자랑이 아닌 자랑을 늘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눈총 그리고 험담밖에 들을 게 없다. 나이 들면 젊은 세대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부하는 게 좋다. 비굴하라는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동참해보고 공감하려고 애쓰라는 것이다. 특히 자녀를 위한 가벼운 재롱은 꼭 필요하다. 자식에게 명령하고 당연하듯 요구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부탁하듯 말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재롱을 떨었던가. 밉상 부리고 미운 짓 하면 회초리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걸 아이들은 아주 잘 아는 것이다. 이제는 거꾸로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들에게 재롱을 떨어야 한다. 치사하다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그 정도의 치사함은 참을 만하지 않은가. 다만 재롱을 점잖게 떨어야 한다. 재롱이 아닌 것처럼 재롱을 부리라는 것이다. 권위나 위험은 버리고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자주 웃고 나의 자잘한 고통과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젊어서 하지 않던 귀여운 짓을 가끔 하면 더 좋다. 아들아, 아버지 용돈 10,000원만 주련.